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주로 남녀의 차이, 뇌와 호르몬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한 책이 있어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할까요? 좀 재미있는 실험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염색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제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진화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남자가 이제 공간 인지력이 더 뛰어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그런 공간 인지력에 이제 더 발달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은 여자들은 그런 그 머릿속에서 3D 그래픽을 돌리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남자는 이제 사냥을 위해서 월등한 공간 인지 능력과 방향 감각과 체력이 필수다. 이게 또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연애를 한다거나 뭐 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로 데리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못하는 남성은 결국에는 여자를 이제 픽업을 못한다는 뭐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뭐 이제 미국 남녀 대학생한테 이제 이런 지도상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을 이제 시켰더니 남학생이 더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자들은 이정표 랜드마크,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둘 다 그 길을 잘 찾을 수는 있는데 그 길을 찾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뭐 방향을 가지고 찾는다 그러면 여자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을 다시 갈 때는 놀랄 정도로 남성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아무래도 이제 모험적인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뭐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간다 그러면, 여자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식물이 있던 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정표를 잘 기억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갔던 곳을 다시 갈 수 있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여자들은 자기가 뭐를 샀다 그런 곳이 있으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곳을 잘 찾아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생활에서도 방향 감각이 이제 조금 경향성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일부 다처 같은 커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컷이 조금 더 많은 그 암컷과 교미를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컷이 생식 본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방향이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다. 남자아이가 성장할 때도 그 남자아이의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면, 아, 얘가 나이가 들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도 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처로 사는 대평원 밧쥐와 일부 다처로 사는 펜실베니아 밧쥐 그 실험이 있는데, 이 일부 일처로 사는 수컷은 그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로 사는 수컷은 공간 인지 능력과 관계되는 이 해마라는 이 부위가 암컷보다 훨씬 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공간 감각의 남녀 차이는 Y 염색체 여부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출생 전에 안드로겐의 노출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출 정도에 따라서 해마의 크기 등이 성차를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의 어떤 생식력이라고 할까요? 번식력 이런 것들이 뱃속에서 이미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남성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뭔가 그런 생식력을 자꾸 이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을 만드는 유전자, 이 특정 유전자가 있다 그러네요. 이 그 수컷을 만드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암컷한테 그렇게 주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수컷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 후 6주에 암컷과 같은 사육장에 넣어두니까 수컷이 하는 성교 행동을 보이면서 교미를 하더라. 그러니까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유전자 Y 염색체를 이제 주입했다는 것만으로,
네,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인 게 그 인간의 행동을 그냥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 이 Y 염색체 속에는 그 남성다움을 만드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남녀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노는 방법에서부터 이게 남녀 간에는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은 생후 12개월부터 경향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 총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맹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신체를 막 접촉하면서 대결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하고 뭐 소꿉놀이 좋아하고 그러죠. 이 원숭이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암컷 원숭이를 보니까 어린 새끼 원숭이만을 이제 상대하면서 소꿉 장난 같은 행동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임신 중에 붉은 털 원숭이한테 안드로겐을 이제 주사를 한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그랬더니 그 원숭이한테 태어난 암컷 새끼 원숭이가 이게 수컷처럼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의 행동은 결국에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새끼 원숭이 놀이의 성차를 결정하는 요인은 안드로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뭐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산모가 안드로겐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실. 네, 그 성향이 기질적으로 거의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의 이상과 안드로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좀 특이한 병이 있어요. 선천성 부신 과다 형성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합성 효소가 유전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병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안드로겐이 이제 대량 분비된다고 그래요. 좀 기형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자애한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여자아이가 이제 크면서 꼴통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남성스러운 여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여자애들끼리 하는 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성격도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젊은 여성들 보면 이런 그 선천적인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이 됐잖아요. 예, 사실 여자의 공격성도 만만치 않죠. 그 남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날 뿐이지 뭔가 이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남녀의 뭐 차이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레이더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부신 과다 형성증하고 약간 그 반대의 작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소에서 안드로겐 합성이 이제 불가한 거다. 이 남자 아이한테 이 프레이더 병이 발병이 되면 안드로겐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결여가 되면 외부 생식기가 완전히 여성형으로 변형된 채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생식기를 만드는 기능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와 아동기에 있어서도 여성형의 행동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쌍둥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성애자 남성이 전교련이라는 거는 그 뇌량의 아마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를 이제 뇌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분이 이 동성애자 남성들은 그 여성들처럼 이게 되게 촘촘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간 인지 능력에서 여성하고 이제 비슷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남성들처럼 방향성을 잘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처럼 뭔가 지점을 찾거나 물체를 두고선 뭐 길을 찾는다거나 이런 능력이 더 뛰어나겠죠, 아무래도. 이 모양과는 관계없는 특정한 색깔을 가진 물건을 빨리 감별하는 관념화 시험이나 언어 능력 시험에서는 여성과 비슷한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에게조차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동성애자 남성은 본질적으로 안드로겐 결핍으로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남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성 호르몬에 대한 뇌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 남성한테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했더니 황체 형성 호르몬 양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 자체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남성도 결국에는 이미 그 출생 시기에 시상하부 뭐 이런 데서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수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학자들 중에서 뭐 천재들 보면 대체로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양극단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바보가 많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천재가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수학적인 재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미 이런 조사가 돼 있고 거의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원시 사회부터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이제 최적화가 이제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아기를 돌보고 이제 무리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계 지향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를 다루는 것에 주로 이제 흥미가 많은 거고 그 SAT 시험 있잖아요. 미국 그 수능 시험. 거기에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니까 이 남성 대 여성의 비율, 그러니까 천재의 비율이 13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여성들보다 거의 13배가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왼손잡이가 많다고 돼 있어요. 뭐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왼손잡이였다고 돼 있네요. 왜냐면 제 생각에도 그 왼손이 이제 우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뇌가 거의 뭐 직관적으로 뭐 생각의 프로세스가 없이도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 천재 집단에서 왼손잡이가 거의 20% 가까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왼손잡이를 이제 만나보면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임기응변에 빠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안드로겐 과잉으로 좌대뇌방구 발달이 늦어지면 그 결과 우대뇌방구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안드로겐이 출생 시에 얼마나 그 분비가 됐느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면역성 질환에 2.7배나 더 잘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진화도 많고 편두통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그 천재들한테는 사실 말 못할 뭔가 결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도 천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희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유태인만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금융업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보이잖아요. 뭐 돌연변이처럼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왼손잡이가 면역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원인은 안드로겐이 태아기에 과잉으로 분비되어서 이게 뇌에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여자 태아가 자궁 속에서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위험성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발육이 되는 것은 이런 천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약간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택하느니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제 태어나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거에서만 봐도 여자들이 이제 평생 살아가는 걸 보면 상당히 그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네, 위험을 이제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그래서 약간
도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태생 자체가 천재 아니면 바보 아니면 뭐 알파 아니면 뭐 베타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양극성으로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손잡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양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좌우뇌를 다 골고루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뭐 사람들 관찰해 봐도 훨씬 좀 유연성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사회성이 뛰어난 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양쪽 뇌, 좌우뇌를 골고루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평소에 이제 저글링 연습을 맨날 하고 있고요. 피아노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심정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10년, 20년 쌓이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저글러들의 뇌를 이제 스캔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그 해마가 일반인들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이제 아무래도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뭐 양손을 다 쓰는 게 어쨌든 좋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천재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근시도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53%가 이제 근시라는 거죠. 그 천재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안경을 쓴 약간 창백한 느낌의 예, 그런 사람들. 그 유태인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다음에 자폐증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어린이를 보면은 이제 80%에서 90% 정도가 이제 남자아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남자아이의 그 전유물인 거죠, 자폐증은. 그 이 원인이 뭐냐 보니까 이 뇌 속에서 그 세로토닌이 신경계와 도파민 신경계의 활성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동물을 그 무리해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세로토닌 뉴런의 활동이 저하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험 결과들은 모두 수컷 동물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기 보면 또 안드로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로겐이 과잉 분비가 되면 남자 아이의 왼쪽 뇌를 이제 발달을 지연시킨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안드로겐이 분비돼야 이게 최적의 인간이 되는가 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자폐아들 중에서 보면은 천재들이 많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약간 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성의 뇌가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성들은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을 하잖아요. 그 뇌량이라는 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얘가 이제 좌우뇌를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좌뇌만 이제 사용한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남자도 두 뇌를 다 사용하긴 하겠죠. 남자들은 이제 좌뇌만 사용할 때는 좌뇌만 쓰고 우뇌만 쓸 때는 우뇌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뇌량 자체가 이제 조금 약하니까 이 결합이. 근데 이제 여자들은 워낙에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좌우뇌가. 여자하고 뭐 말싸움해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뇌가 상당히 그 창조적이고 약간 그런 즉흥적이고 그 임기응변 이런 것들에 이제 강한 느낌인데 이런 발상이 떠올랐을 때 그 좌뇌에 있는 그 언어 영역 뭐 그 정보를 받아와 가지고 얘를 그냥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참 이게 말싸움을 못 이기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논리로만 항상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2대1 싸움이 되는 거죠. 뇌가 두 개인 사람하고 뇌를 이제 하나만 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뭐 노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뭐 신경세포가 이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됐다는 증거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청각이 떨어지는 거.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점점 이제 느리게 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 어쨌든 이제 여자들이 뇌가 더 건강한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빨리 뇌가 위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운명적으로 빨리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뇌 위축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있는 그 여성들한테 에스트로겐을 이제 투여를 하니까 치매 증상이 크게 개선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또 너무 많이 과잉 분비돼도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적재적소에 잘 이제 활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그 남성 해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 담론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픽업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뭔가 이제 알파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행동이나 뭐 그런 그 동기의 기전을 보면 번식 욕구에 이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실험을 해보면 그 흰쥐의 그런 교미 행동을 보니까 그 성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을 때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미 그 사람의 생식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흰쥐하고 사람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똑같은 포유류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너무나 그 하는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원숭이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흰쥐하고 원숭이 이런 그 동물한테 실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인간의 행동들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세된 수컷은 올라타기 행동을 이제 못 하는데 안드로겐을 이제 주사를 하니까 거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교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성숙한 수컷한테 이제 대량으로 에스트로겐을 주사를 하면 혈중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있더라도 올라타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생후 초기에 정소를 적출하거나 안드로겐을 주사했을 때 교미 행동의 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생후 일주일 이내에는 어느 성으로도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태어나고 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약간 그 성기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안드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 뇌의 성차를 이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생후 초기에 뇌가 대량의 안드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서 뇌의 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임신 기간이 매우 긴 것을 고려해 본다면 태아기에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니까 태아기에 안드로겐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성적으로 사느냐, 남성적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더 잘하는가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지각 속도가 더 빠르다. 지각 속도라는 거는 뭐 어떤 집이 똑같은가 뭐 이런 거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의 모양이 아니라 색깔을 맞추는 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채집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의 색깔을 아주 잘 구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창성. 같은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열거하는 거. 네, 여성들이 말을 훨씬 잘하죠. 손놀림의 정확도. 상당히 그 세밀하게 작업하는 것들 이런 거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칙 연산도 여성들이 잘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은 머릿속에서 물건을 회전시키면서 생각하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면서 생각해야 하는 시험에서는 여성보다 뛰어나다. 이런 능력이 이제 점점 불필요해지고 있는 경향도 있죠. 대중교통이 다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남성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일이 뭐 별로 없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4차 산업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남자들의 그 3D 그래픽 이런 것들은 실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성들은 이제 가감승제도 잘 하지만 그 수리적인 추리력이 요구되는 그런 약간 수학적인 것들 이런 게 이제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 공간 인지 능력은 이제 뇌 발생 과정에서 안드로겐에 의해서 증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이제 프레이더병 이제 보면 얘네들은 이제 선천적인 안드로겐이 결핍된 사람들인데 이 정상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춘기 이후에 이 정소 기능이 저하된 남성은 공간 회전 성적이 낮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성장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간 회전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능력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 귀로 들어간 음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더라. 왜냐면 이제 좌뇌에 언어 영역이 있잖아요. 그 브로카 영역과 뭐 베르니케 영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이제 좌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녀 모두 대부분의 언어 기능에 관한 한 좌대뇌 반구가 우위에 있다. 남성은 좌대뇌 반구가 더 성적이 좋았고 그 이유는 남성의 언어 기능이 좌대뇌 반구에서 더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뇌에서 이 수컷의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그냥 파괴를 해버리면 성교 행동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암컷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위가 있는데 출생 전후에 암컷 쥐한테 안드로겐을 투여를 하니까 이 신경핵의 크기가 수컷처럼 이제 축소가 돼 버려서 괴사를 하더라. 이 뇌하수체의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주기를 나타내는 암컷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위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은 이제 배란이 일어나고 파괴하면은 배란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녀 양쪽 모두 이 성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가 있다는 거죠. 시상 하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뉴런. 우리 뇌에 여자를 좋아하도록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실험을 해보면 남성의 성적인 각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부위가 뇌에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제 대뇌 변형계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이 정말 그 파충류 수준의 뇌에서 얘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심피질은 파충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포유류에서 극도로 발달하게 되고 그 최고의 정점까지 발달한 것이 사람의 뇌이다. 이 대뇌 변형계는 결국에는 이제 감정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식 기능과 정동 기능의 성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편도체라는 부분, 되게 이제 이것도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공포를 느끼는 뭐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죠. 이 편도체를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고 파괴를 해버리면 이 이제 무서운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뱀이나 개를 이제 무서워 하더라도 편도체가 파괴되면은 이제 그냥 막 들이대는 거죠. 성행동을 막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뭐 한번 사귀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해마에 대한 거는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습한 것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뇌량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여자들은 이게 뇌량이 점점 이제 증폭이 된다고 돼 있어요. 50세까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오히려 뇌가 발달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정보 교환이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좀 부러운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원숭이의 뇌량도 인간과 같은 성차가 있다. 또한 출생 전후에 안드로겐 처리된 암컷 새끼 원숭이의 뇌량이 수컷형의 뇌량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존재라는 게 약간 제로섬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상당히 이제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여성이 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것은 전교련을 통한 정보 교환이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여성들이 우울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정보 교환이 일어나면 정서적으로 패닉이나 공포감 이런 거에 쉽게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저번에 이제 냄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참 약간 그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는 게 그 냄새의 심리학 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페로몬을 분비하는 이 섭외기관, 야콥슨 기관, 이 기관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하니까 페로몬이 있다는 전제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인간 관계에 많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나오죠. 지금까지 이제 성인에게서 퇴화해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야콥슨 기관, 섭이 기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페로몬이 섭이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 향수 실험하고 이제 페로몬 실험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남녀한테 이제 향수를 이제 맡게 했더니 후각 상피 감각 세포까지는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이상 더 깊이 있는 그런 부위까지는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섭이 기관인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향수 냄새는 후각 상피에 의해서만 감지될 뿐 섭이 기관에서는 감지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페로몬 실험을 했는데 네 가지 페로몬을 이제 어디서 추출을 한 것 같아요. 동물한테 추출했는지 뭔지. 아무튼 그 페로몬으로 알려진 물질에는 남성에 의해서 반응되는 것과 여성에 의해서 반응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페로몬이 섭이기관에 의해서만 반응되고 후각상피에 의해서는 반응되지 않는 사실에서 냄새라는 감각은 우리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냄새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왜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냄새라는 걸로 이제 상대방의 뭔가 감정을 뭐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결코 그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냄새를 그 남자가 만약에 상당히 좀 열등한 남자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다가갈 때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공포를 느낀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공포의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그런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남성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돈이 많건 뭐 말을 잘하든 다른 방법을 써도 그 여자가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인지를 하고 항상 냄새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컷 흰쥐의 성행동을 이제 발현시켰는데 안드로겐뿐만 아니라 성페로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시사한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도 이제 야콥슨 기관, 이 페로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녀의 공격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거든요. 이 정동 반응이라는 거. 정동 반응은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이제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성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공격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상에서는 이제 분노를 조절하면서 이 만성적으로 억제를 하고 꾹 참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갖고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시상하부에서 구동되는 분노를 편도체가 어떻게 대뇌 연합냐의 도움을 받아서 완충시키고 그것을 잘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몸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이게 에너지가 뇌로 갑니다, 이게. 뭐 피해망상도 생길 수 있고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이게 힘들어서라도 생각을 덜 하게 돼요. 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몸이 아픈 이유가 우리는 계속 움직이게끔 이게 신체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인 거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안드로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안드로겐이긴 합니다. 안드로겐이 워낙에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힘의 사회에서는 힘센 놈이 살아남기 때문에 공격성은 대장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생쥐의 자궁에서 수컷 형제 사이에서 자란 수컷이 가장 공격성이 강했다. 양수 속 안드로겐 함량은 수컷 형제 사이에 끼어있던 개체가 암컷 사이에 끼어있던 개체보다 훨씬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도 이제 수컷끼리 있으면 안드로겐을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기에 안드로겐이 많이 작용할수록 공격성이 강해지고 보스 같은 생쥐를 낳게 될 확률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소위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알파메일이 되기도 쉬운 거죠. 20, 30대 남성들이 알파메일 된다고 막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삽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알파메일은 태아기 때. 그 다음에 암컷 생쥐는 공격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후 5일 이내에 안드로겐 주사를 하면 성숙한 후에 수컷과 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웅 간의 공격성의 차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출생 전후 시기에 안드로겐이 뇌에 얼만큼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됨을 암시한다. 그래서 유산 방지를 위해서 안드로겐 작용이 있는 황체 호르몬이 투여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여자는 보통 여자보다 공격적인 성격이 강하다. 네, 이것도 되게 그 중요한 얘기죠. 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수컷 생쥐를 거세하면 공격적인 뇌를 갖고 있더라도 양순해진다. 네, 왜냐면 안드로겐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안드로겐을 주사를 하니까 또다시 공격성이 회복되더라.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만약에 여성하고 뭐 섹스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여성한테 더 많이 들이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지 않을까. 남성 호르몬 주사.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나를 자동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여성한테 이제 접근하게끔. 그런데 그런 그 기본적인 이 내 몸에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뭐 헌팅을 시도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헌팅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에 공격성이 없는 남성이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거절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게 반복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때부터 헌팅한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기의 그 뭔가 좀 기질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드로겐은 남성다움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며 공격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공격성이 드러나느냐 보니까 암컷 생쥐가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이제 젖을 먹일 때 매우 이제 격렬하게 공격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낳은 새끼를 수컷이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위협을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수컷의 공격성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한 유전자를 갖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다음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종의 번식 뭐 전략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쥐한테도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그 쉬 테스트를 하면서 남성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간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남성을 이제 간택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쥐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경향성이 있는 거고 이 이제 월경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들이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 이 36살 여성이 남편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남편을 차에서 밀어내서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리 때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월경이라는 거는 여자가 상당히 공격적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자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용감한 거죠. 이제 결혼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컷 생쥐는 동거하는 수컷과 부부의 정이 강해질수록 침입한 암컷에게 더 공격적이었는데 이것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출산하고 포유하기 위해서는 성적 라이벌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 투쟁심으로 보인다.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여자의 질투. 자, 그 다음에 이 흰 쥐의 시상하부를 전기 자극하여서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실험에서 자웅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격 강도에 있어서는 이제 암컷이 수컷보다 약하긴 한데, 그냥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니까 수컷과 암컷 모두 똑같은 분노 반응을 이제 보인 거고, 침입자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남성은 이제 공격적이고 이제 힘이 세고, 여성은 양순하며 수동적이라는 동서고금의 사회 통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성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분노라고 하는 이 상태,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지 이제 공격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동력도 갖고 있다. 단지 표현 방법이 남성과 다를 뿐이다. 네, 최근에 뭐 이제 화제였던 그 가평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여성의 어떤 이런 공격성이 충분히 나온 뭐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성은 이제 위험해요, 사실. 여러 부분에서. 남성도 위험하지만 여성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겉모습이 상당히 우리가 좀 온화해 보이고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뭐 Y 염색체가 공격적인 원인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 염색체에서는 이제 범죄 유전자도 없고 살인 유전자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 염색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범죄율이 높은 것은 난폭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체력이 좋은데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충동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Y 염색체가 공격성의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남자는 안드로겐 분비가 감소되고 여자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남녀의 그 차이가 점점 이제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결국 성차는 점점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저는 꽤 있었거든요. 좀 신선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뭔가 항상 결정론적인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반가웠다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애쓰면서 사는데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 내려놓고 let it be 하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말 많은 것들을 뭐 예측한다거나 뭐 통제한다거나 이러기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호르몬이 이미 그거를 상당 부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 안의 승객일 뿐이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깥의 풍경을 보는 것뿐이고 운전자는 우리 신체에 이미 이게 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는 거지. 그거를 그냥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이제 일으킨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야가 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